네, 관세 그리고 중동 리스크 속에서는 우리나라 3천에 도전을 합니다. 코스피 3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코스피 1.5% 상승 중 2,992선입니다. 네. 가시권이라고 봐도 될까요? 가능할 아직은? 것 같아요. 가능할 것 뭐 같아요? 우리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 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조용히. 민준이 형이 공약 세우자마자 뭐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약속은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분은 좋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약속은 안 하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지수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네. 뭐 3천 갔으면 좋겠죠. 음. 일단 사실 뭐 그 이후 계속해서 뭐 문제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한번 찍는데 의미가 좀 있잖아요. 사실 3천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저항선도 셌었고 그리고 작년에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뭐 안 가본 곳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번 가고 또 그 너머를 도전해 보자.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PD님께서 같아요. BGM 네. 깔아주시면 뭐 율동이라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코스피 코스닥 자, 지금 1%대 상승 중 세미나 좀 안내해 드릴까요? 세미나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침에 전 일어나자마자 뉴스 따라가는데 너무 급했거든요. 오늘 그 뉴스도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전국구로 좀 넓혀가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대구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서 구미로 한번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정말 많으시죠? 2차 전지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 산업 이슈, 전망, 집중 분석하는 시간 어느덧 저희가 이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고 내일로 다가왔네요. 네. 여러분 지금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음.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 시장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그렇죠. 2차 전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본격적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함께 해주시죠. 삼총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투의 우리 박지훈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 그리고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료도 자료인데 정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오프라인으로 한번 나와 주시죠. 저희 날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 내일. 18일 내일입니다. 네.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희 링크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까운 광화문으로도 저희가 광화문. 떠납니다. 네. NH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분 한번 모셔야 되는데 네. 고혜영 차장님 세미나 하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아요. 광화문 끝나고 저희가 그러니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영 차장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함께 해주시죠. 저성장 저금리 시대 채권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 미국, 브라질 이렇게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는데요. 6월 23일 네. 월요일입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 3시 반 딱 장 마감하고 뭐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전략 함께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간일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많이 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뉴스 따라가느라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는데 네. 우리 선혜 씨는 아침부터 그 뉴스를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확전이냐 봉합이냐 그 사이에서 사실 주식시장은 확전보다는 좀 위태로운 봉합이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아침 속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복귀를 한다. 오늘 밤에 네. 미국으로 돌아간다. 백악관이 네. 그렇게 밝혔고 그럼 정말 중동에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게 아닌가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소식 나오고 나서요. 뭐 네. 테헤란에서도 대피하라 뭐 이런 소식도 오전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 소식 나오고 나서 유가가 상승 쪽으로 WTI 선물 돌아섰는데 그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고요. 앞서서도 좀 들으셨겠지만 네.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폭을 좀 크게 가져갔다가 지금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만의 또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래요, 부분들. 진짜. 우리 시장이 최근에 좀 강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함께 얘기 나눠보고요. 많이들 뭐 3천 간다 해주시는데 지금 2,99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또 지수 따라가 주시고요. 이분 모셔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연속 인사드리네요. 차재욱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주 보니까 좋은데 2주 연속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뉴스는 쏟아집니다. 아, 네네네. 우리 부장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데
사실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전쟁이라는 거는 크게 우리 앞에는 그쵸. 없었는데 뭐 일단은 뭐 부글부글한 느낌은 있었지만 음. 이렇게 확전의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았나 했는데 주말간에 엄청 빠방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전쟁을 보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이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수혜와 그다음에 악재가 되는 나라가 어딘지 이거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쟁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상 이 전쟁이 고착화돼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물류에 차질이 빚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제 생각에는 WTI가 지금 70불대에 언저리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90불에서 95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폭락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간다면 제 생각에는 100불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시나리오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약간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리스크를 자꾸 전쟁으로 해결하는 법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거 전쟁을 빨리 휴전을 해서 협상이 끝나면 음. 이 총리는 지금 정치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또 이 전쟁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미국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제목을 유동성 랠리 기조는 변화 없다. 관리되는 전쟁은 악재가 아니다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 주시면 같이 제 생각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죠. 네, 말씀 많이 오늘 해주세요. 뭐 네. 굉장히 자료도 많이 가져오셨는데 관리되는 전쟁은 악재가 아닌 호재다. 해석은 뭐 여러분들이 제각각 하시겠지만 굉장히 다가오는 게 셉니다. 악재가 아니다,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이란이 미국에 SOS를 요청하는 느낌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유가가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그 양국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으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 싶다가 저는 전쟁을 시작하는 총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좀 이렇게 이례적인 전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전쟁이 벌어지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의외로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다. 네, 그 이란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원유의 3% 정도 공급을 차지하는 335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2023년부터는 3월에 250만 배럴 일당 생산량을 증설을 했었거든요. 증설한 이유가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피해 수준에 따라서 중국은 하루에 이제 150만 배럴 이상 차질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팀 USA 입장에서 중국을 결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갑자기 떨어오는 거예요. 이란 쪽에서 공급 차질이 벌어지면 중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전쟁을 미국이 쉽게 끝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가 5월 예산안 편성됐었는데 헬스케어 예산은 굉장히 줄이고 국방 예산은 굉장히 늘렸단 말이에요. 네. 국방 예산을 늘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저의 삶에서 사실 국방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아 우리나라는 되게 살만한 나라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헬스케어 예산 확 내리면 아, 이거 생각보다는 왜 이렇게 되지라는 유권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각각의 이유로 지도자의 지금 지지율이 낮거든요. 그럼 이 전쟁을 쉽게 끝낼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전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전쟁은 통제화된 전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적인 어떤 지지율 리스크를 대외 변수로 또 찾을 수 있는 그렇죠. 전통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도 시장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후반에 이제 전쟁 이슈가 터지고 미증시도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유가 급등하고 이거에 비해서는 어제 간밤에는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뭐 계속해서 뭐 피해라, 그렇죠. 대피해라 이런 네. 얘기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리는 흐름은 보이는데 유가 좀 자세하게 그러면 볼까요? 이게 이제 네.
그 숫자에 대한 노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이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30만 배럴 정도는 일당 차질이 빚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네. 오펜이 2026년 9월까지 일당 170만 배럴의 단계적 증산을 예고했거든요. 또 그 자료를 또 자세히 읽어보면 세계 산유국의 생산 능력 대비 실제 생산 간 차이를 의미하는 게 생산 여력이라고, 내가 얼마나 더 증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력이 있어요. 원하면 일당 1000만 배럴까지도 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3%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증산 여력에 대해서 상당히 낮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끌면 끌수록 중국 쪽에서 계속 수출 싸게 받고 있었었는데 이게 차질이 빚으니까 제 생각에는 유가는 통제 가능한 구간에 있다고 보거든요. 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협 봉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협이 봉쇄되면 1,500만 배럴 정도의 생산 차질, 유통량 차질이 빚어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되면은 미리 스토킹 하려고 굉장히 많은 매수가 일어나겠죠. 단기간에 유가 급등하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제가 지난주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이 낮고 내년도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금리 분위기 안 좋았는데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 시장 예상과 다르게 2번 아니면 3번 내리고 상당히 내려올 거다. 실제로 뭐 전쟁 이슈가 터져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제 4.4대로 어느새 스리슬쩍 내려왔거든요. 지표들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는 내려야 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통제력은 미국이 확실하게 장악할 거다. 단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가운데 전쟁을 이끌어가는 식의 액션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전쟁 이슈, 방산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단기 이슈가 아니고 장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해서 계속 끌고 가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댓글에서도 중동은 이게 한 번 불 붙으면은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중동 리스크는 사실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뭐 원래 하얗고라는 인식이 좀 강한 상황인데 중동 전쟁이 참 이런 표현 좀 쉽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랬을 때 과거에는 뭐 유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땠는지 복기를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은 자료 한번 보시면 네. 그 전쟁 이슈가 항상 증시 악재로만 작용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전쟁이 터지면 막 주식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헤이트 랠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움받는 주식 랠리라고. 네. 뭔가 악재가 터져서 네. 이 반등하는 구간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2019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보면 그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장기간 랠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닥을 찍고 V자로 올라오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생각보다는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랠리의 특징이 뭐냐? 19년하고 22년은 기관 투자자들, 미국 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비중을 굉장히 잘 따라가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갔고 변동성도 적었는데 2025년은 4월 달 이후로 미국의 헤지펀드들 블룸버그 통해서 알아보면 시장 벤치마크 지수 대비 4에서 10% 정도 언더퍼폼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4월 이후로 생각보다 매수도 매도도 안 하거나 매수를 못했던 기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헤이트 랠리는 제 생각에는 미국이 유동성을 퍼붓는 구간에 기간이 하필이면 포트를 못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사는 대기 매수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게 자금 자체. 네. 그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비중을 보면 그 현재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사고 있거든요. 네. 저 포지션에서 이제 0 이하가 평균보다 적게 산 건데 상당히 적게 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생각보다는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이라크 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었는데 과거의 걸프전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쟁에서 주가는 전쟁 이후 60일까지 평균적으로 5% 이상 올라갔거든요. 초창기부터 안 빠지고 올라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통제가 가능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그렇거든요. 단 예외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피로도가 상당히 컸었고 또 예기치 못한 전쟁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겹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전쟁이라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식량 관련된 부분들이 아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었고 네. 러시아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여러 가지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체제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랑 걸프 전쟁은 통제가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통제가 가능했던 전쟁, 즉 미국인의 본토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생각보다 적은 전쟁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좀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지정학적인 전쟁도 있지만 네. 우리가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한 전쟁 이름은 무역 전쟁. 무역 전쟁, 관세 전쟁. 네. 트럼프 일기에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영국과의 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서명하고 뭐 합의하고 이게 나오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붙지는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이걸 전쟁, 무역 전쟁으로 본다면 경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현재 그 관세나 이런 것들 본다면 제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봤는데 자료상으로 트럼프 1기 때랑 2기 때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1기 때 2018년도의 경로를 따라간다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조를 계속 다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관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중국과의 합의는 완만하지 않을 거고 실제 제가 예상한 대로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도 무기화하면서 일본하고 미국 쪽에 쉽게 안 줄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되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뭐를 했다. 해째라고 하죠. 뭘 얘기했다, 뭘 올랐다 이런 건데 실제로 PB로서 그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어떤 운용력이, 어떤 랩이, 어떤 펀드가 잘하냐고 잘 이렇게 세미나 들어보면 제가 피하는 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 올랐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거든요.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면 지난주에 제가 방송 나오고 나서 한번 얘기했던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거의 한 40% 올랐거든요. 아, 지난주 비해서 저렇게 네, 올라갔나요? 이제 MP랑 USAR 제가 말씀드리면서 히토류 종목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늘 저는 반성을 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히토류 종목들이 테마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 MP라는 종목이 상당히 오랫동안 랠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 갖는 섹터가 원전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양자 컴퓨터. 네. 예, 양자 컴퓨터 주식 굉장히 뜨겁거든요. 간밤에도 그랬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그렇죠. 네. 상당한 적자를 보고 네. 있잖아요. 이토류 종목들은 실제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잘 나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 내 히토류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예산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을 상수로 볼 때 투자를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히토류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쟁으로 돌아가면 저는 전쟁을 상수로 다시 한 번 더 설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전쟁이 길어졌을 때 뭐가 이득이 날 수 있는가 이거를 또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장님 오늘 해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네. 지금 지정학적인 전쟁도 여기서 끝 이런 게 아니고 생각보다 오래 갈 건데 길어질 이거는 거고.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오래 간다. 그쵸. 그리고 무역 전쟁도 끝이 아니라 계속 상수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다 그러네요. 네네네. 오. 이 통제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네. 필요한데요. 네. 하나는 기준점, 무엇을 통제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걸 꺾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통제 가능한 게 누구의 흠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한지인데 저는 이번 전쟁과 이번 관세 이슈가 제가 볼 때는 증시를 꺾기는 어렵지. 올리면 올렸지 꺾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제 꺾어질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저의 기준, PB 입장에서 고객 자산을 지키는 기준에서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되는 기준은 미국 국채의 10년물에 4.75에서 4.8. 그다음에 WTI에 아까 나중에 원유 설명드리겠지만 90달러에서 95달러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움직일 명분을 못 찾고 있었어요. 네. 물론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못 내릴 거예요. 전쟁 이슈 때문에.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크리스토퍼 웰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하에 대한 얘기도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준 의원들 기조가 아주 이렇게 금리 절대 못 내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4에서 4.5 사이 혹은 조금 올라가면 4.6 사이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결국 연말까지 보면 4점대 초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재발작은 어렵다고 봐요. 시장이 예상치 못한 이슈로 큰 하락을 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이슈가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해결이 안 되면 증시가 자꾸 급락할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재발작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빠지더라도 대기 자금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수에서 영역에서 통제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기준점은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4.7에서 4.8, WTI 기준으로 95달러에서 100달러, 그러니까 90달러, 100달러 사이 요 정도를 로스컷으로 놓고 주시장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생각 조금만 이제 계속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정리하려고 네네. 좋아요.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 전쟁은 일단 일단락이 빠르게 온다 이렇게 섣부르게 보지 말고 그렇죠. 일단은 상수로 놓고 보되 이게 민감도가 증시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발작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과 플러스 유동성임도 있는 거네요. 거기다가 더 네.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기관들이 주식을 못 채웠다는 거죠. 앞에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쟁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중국에 대한 비중은 생각보다는 높게 가져가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란의 차질이 빚어질수록 중국 쪽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6월 말까지는 논달러, 미국 달러 이외의 자산이 좀 더 강하겠지만 전쟁이 고착화되고 길어질수록 저는 미국 쪽에 대한 돈이 더 쏠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분기까지는 한국 시장을 충분히 즐기되 3분기 7월 달부터는 오히려 미국 시장의 비중을 많이 올려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지금 사실 네. 우리 시장 오늘 앞서서 이제 저희가 잘 간다. 사실 그러고 나서 조금 상승폭이 줄었어요. 말 안 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네. 좀 보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말을 네.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현상은 이제 짚어드려야 돼서 외국인 매수가 지금 10시 뭐 한 10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도로 돌아선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가 0.8% 상승폭 축소했습니다. 코스닥도 0.5% 상승, 코스피가 2,973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계속해서 어쨌든 뭐 3천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그냥 어려울 올라주기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쉽다면 3천이라는 꿈의 숫자가 아니었겠죠. 네. 천천히만 올라가도 여러분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돌아와서. 이번 주는 네. FOMC 회의도 회의였는데 저는 관세에 대한 힌트와 또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무대인 G7 회의에서 트럼프도 오랜만에 G7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날까? 하고 네. 7년 만에 G7 회의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때보다도 지금은 그래도 관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서로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빈손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자국으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금만 더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제시한 부장님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이거든요.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유예 기간이 유예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중대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의 적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건 중국 때문이야. 이거는 이란 때문이야.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계속 핑계를 대야 되거든요. 핑계를 댈 수 있는 좋은 것이 관세라고 생각하고요. 또 관세가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상수로 거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는 아니에요. 언젠간 해결이 될 거예요. 이 상수라는 전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결의 시점은 모르겠으나 언젠간 해결이 될 거라고 이미 여겨지는 구간에 있는 거고요. 그럼 자료 한번 보시면 네. 7월 9일 날 90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되거든요. 근데 리스크에 있던 시점은 4월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까지는 관세가 굉장한 리스크였고 어떻게 통제될지 모르는데 이미 90일 동안 유예하고 그다음에 또 유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26년에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관세에 대한 타결 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초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극적인 타결의 효과는 선거 직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트럼프의 업적화를 위해서 지금 의도적인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완전 쇼네 이게. 저는 항상 트럼프 얘기했지만 WWE에 능한 사람이다. 야. 실제 출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 얘기했었는데 요건 이제 어디에도 없는 자료고 블룸버그 그냥 차트인데요. 제가 한번 재미삼아서 만들어 봤는데 네. 사실 논리적인 근거는 되지 않고요. 펀더멘탈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그 S&P 500이랑 코스피 인덱스를 그 나눠본 거예요. 높다라는 건 미국이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거고 네. 낮다라는 건 미국이 상당히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아.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강하다라는 걸로 엄청 해석은- 강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파세요가 아니라 음. 이 자료의 핵심은 미국의 비중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논 달러에 대한, 논 USA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국방 예산의 증가는 곧 기술의 확대고 기술의 확대는 곧 미증시의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벌어지자마자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AI에 대한 가속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3분기에는 좀 미국 시장 비중을 늘리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4월 달 제가 자료인데 이게 좀 자료가 이쁘진 않은데 4월 11일 날 제가 방송하면서 달러 인덱스 100포인트 하향 돌파, 달러 인덱스 100을 하향 돌파했을 때 보여드리면 그때 제 말대로 S&P 500하고 코스피 보면 코스피가 더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가 더 강하겠네요.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논 USA, 논 달러에 대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 내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집행하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90대 초반이에요. 여기에서 달러가 더 내려가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달러에 대한 투자 수요가 리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어져 있는 포트를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의 돈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조금 더 몰리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부장님 지금 딱 그 답변을 하시는데 네. 앤드님께서 환율이 떨어지는데 미국에 투자하라고 이런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딱 네네. 그 말씀이 지금은 그래요. 근데 7월부터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네네네. 연결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시기별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원 달러 환율은 연간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달러 전망을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은 1,300원에서 1,280원, 그다음에 좀 적극적인 분들은 1,330원 안 깰 거야라고 네. 하잖아요. 근거가 뭐냐면 연간 달러의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예요. 연간 달러의 저점을 깨면 기존의 어떤 기존의 투자를 접고 시장에 순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310원대 전후일 거예요. 아마 작년도에 달러 저점이. 여기를 깨는 순간 1,300원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려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내리거나 원화가 초강세여야 되는데 네. 원화가 초강세일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지금 현 대통령께서 민생 패키지 돈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뭐 추경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25만 원도 주고 그다음에 뭐 돈을 계속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국채의 발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1350원대 언더에서는 달러를 사서 내년 초까지 끌고 가면 저는 연말까지 1400원 다시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트럼프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통제가 가능한지 유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가시권이 되는 순간 미국 시장을 포트를 비워놨기 때문에 굉장히 네. 강한 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미국도 아까 보여주신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이 네. 최근에 이 전체 시장에서 진짜 스타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1, 오랜만에 2위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타 시장에 비해서 이제 아웃퍼폼 하고 있지 못하다 뿐이지 미국 시장도 빠진 건 아니잖아요, 부장님. 강하죠 사실. 그러니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담아야 되는 이유가 기관이 덜 담았다. 그다음에 여타 시장에 비해서 아웃퍼폼 못 하고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근거가? 기간이 덜 담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장이
큰 하락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면 살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가 핵심이고요. 또 두 번째,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다.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핵심인 것 같고요. 마지막이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들이 다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관세에 대한 부분 7월 달 초에요. 네.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해결되는 순간 가시권이 돼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헤이트 랠리 차트 보시면 연간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미국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의 긴 랠리의 구간이 접어들거든요. 저는 그게 3분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S&P 500, 6,500 정도가 금방 도달할 것 같고 신고가를 나면 늘 약간의 기간 조정, 그러니까 큰 조정 없이 기간 조정 벌이다가 확 하고 급등하는 부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3분기랑 4분기가 미국장이 여타의 국가보다는 좀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는 통제 가능한 전쟁이 지속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몇 네. 분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부장님의 논리는 알겠다.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좀 서운하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 오른 지가 그렇게 뭐 한참 되지 않았고 3천도 아직은 안 갔고. 아, 줄이란 그렇기 얘기 때문에, 아닙니다. 줄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미국을 얘기를 늘리란 분명히 얘기입니다. 해주세요. 우리 시장을 줄이란 얘기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조금 더 담아보기 시작하면 어떨까?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네. 시장 이제 다 올랐으니까 파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은 유동성이 뿜어져 나오는 장이고요. 네. 대기 자금이 많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갑자기 놀래서 하셨어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못 따라갔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조금은 사야 됩니다. 예, 확실히 사야 되고 지식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ETF나 랩이나 펀드를 하는 게 맞고요. 단 기존에 많이 수익이 나셨던 분들 혹은 2000대 중반부터 쭉 갖고 있던 분들은 6월 말까지 한국장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이제는 좀 미국장으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근거들 좋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음. 코스피 1%, 1.04%, 코스닥 0.65%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 네. 잠깐 볼까요? 광고 잠깐 봐야 되는데 2부에서는요. 어머나 오늘 하이닉스 신고가 찍었더라고요. 하이닉스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도 네. 살짝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에서 더 진득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오늘 차진혁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세미나 안내 빠르게 또 중간에 한번 네, 해드리고 좋습니다.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구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구미, 구미에서 2차전지 기업 산업의 이슈 전망 집중 분석하는 시간 우리 3인방 출동하십니다. 엔투의 박지훈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께서 내일 오후 3시부터 이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광화문 세미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WM센터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아, 구영 사장님 출동하시고요. 한국, 미국, 브라질 나눠서 네. 세부적으로 채권 얘기해 주신다고 하죠? 뭐 네. 요즘에는 유동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뿐만 아니라 뭐 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또 투자 정보 얻고 계시잖아요. 이번엔 채권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가깝습니다. 광화문으로 오시면요.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니까 선착순으로 또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링크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진혁 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혹시 2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1부 마무리로 이 자료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지난주에 했던 것과 이번 주에 했던 거 한번 요약 장표 한번.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항상 숙제 검사하는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어땠는지 저도 확인해봤는데 네네네. 다행히도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음. 지난주 자료고요. 네. 미국 증시 여전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한국 쪽이 조금 더 세다라고 봐서 투자의 비중은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네. 전체적으로 미국은 이제 원전,
우주항공, 전력기기, 바이오 IPO. 뭐 우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 납포가드 대형주랑 금융증권 그리고 차이나플레이 아니면 전력기기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항상 6개월째 나와가지고 전력기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 드렸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등주에 대한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전쟁 이슈 전의 얘기인데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AMD, 뭐 어제도 9%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일단 3,000 돌파를 시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딱 3,000 왔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는데 전쟁 이후랑 이전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유동성 랠리 시작의 조짐이 여전히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지수가 3,300 정도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3,000대 들어서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 굉장히 차익 매물 나오는데 네. 개인들이 받아내거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요즘 부동산 자산 혹은 은행 자산을 빼서 저희 쪽에 넣어주신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또 고액자산가 분들이 그러신다고 네, 한 들었어요. 30억, 50억 이런 예. 부동산을 팔아서 갖고 오시는데 네. 또 실제로 현장에서 근데 그러네요. 재밌는 건 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투자를 하진 않아요 당장. 근데 아. 빠지면 사조예요. 예, 빠지면 사조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아, 그런 분들은 이렇게 네. 또 근데 성격도 재밌는 거는 독특하시구나. 그런 자금이 쌓이고 쌓이는데 네. 못 사고 현금만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받아낼 수 있는 자금 진짜 풍부하구나. 아하. 그래서 전쟁 이슈 벌어졌을 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PB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좀 상당히 현금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사는 기관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사는 대기 자금도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네. 단 3,000을 넘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어느 정도 왔을 때 무엇을 살지를 좀 고민해 본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잘 관리되는 전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하고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4.7에 4.8 그다음 유가 95달러 전후의 WTI 그 이하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주식시장의 추가 확대를 여전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종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네. 한번 수급표나 아니면 레포트 같은 거 좀 읽어보시면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계속 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전쟁으로 인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주도주를 여전히 모아가는 게 좋고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크를 추종하지 못했던 분들이 한국하고 미국을 지금 벤치마크 따라서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투자 전략에 약간의 변화는 좀 필요해 보여서 미국이 지수의 상승은 저는 6,500대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리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6,500 넘어가면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월 달부터 벤치마크를 못 쫓아가는 기관들이 무슨 플레이를 하냐면 벤치마크 S&P 500에서 많이 못 올라가 있는 시총 상위주나 빠져 있는 시총 상위주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개인 투자들 최대 고민이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지난주에도 빠지면 테슬라 사세요. 전 장기적으로는 계속 괜찮을 것 같아 얘기하는 게 벤치마크를 추종하지 못한 기관들이 테슬라를 샀을 때 벤치마크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최고점에 있는 것들을 못 사기 때문에 최저점에 있는 것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로보택시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네. 빠지면 받아내는 자금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빠졌을 때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올랐을 때에 대한 조금은 수혜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전 주목해서 볼만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의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 한국 시장하고 미국이 진짜 다르거든요. 미국은 내년도 예산에서 헬스케어 줄어든다고 해서 제약 쪽 계속 빠졌었거든요. 일라릴리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PER 한 50대 중반 정도 나왔는데 지금 30대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간이 못 따라가서 이 벤치마크를 추종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전쟁 이후에 산업재란 특히 드론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드론주들이 뭐가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시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제가 잠깐 시간 내서 좀 이따가 설명 한번 드려봤으면 네. 하고 그다음에 방산 바이오 빅테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비중은 일부 갖고 가되 아주 많이 갖고 가는 지금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네. 생각하고 바이오는 좀 없기 때문에 바이오랑 소외주인 테슬라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것들을 좀 포트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리 기준으로 4.7에 4.8 정도가 되지 않으면
관세는 뭐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고 보고 6,500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의 상황들도 볼 수 있었고 네. 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쟁 네. 관련돼서도 앞서서 일주일 다 만에 자료 만들기 말씀하셨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수장님 자, 매주 좀 나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하려고. 아니 쉬었다 나오면 더 많아져요 뉴스가. 아, 자료가. 한 달씩 나오니까 한 달씩 너무 나오니까. 다른 시장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지난달과 그만큼, 이번 달 네.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이거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좀 이 부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드론 관련된 부분을 어, 좀 그 얘기- 드론 바로 한번 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네. 저희도 드론을 얘기를 많이 해보질 그- 못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갈망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 다 빅테크 얘기만 해. 사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 아는 얘기 하거든요. 빅테크 사세요, 원전 사세요, 뭐 에너지 좋아요, 로봇 좋아요, AI 좋아요 이런 건데 저는 드론 관련된 부분들 한번 자료 잠깐 한번 보시면 네. 챗GPT한테 급하게 놀려가지고 티커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 해당 종목들이 이제 드론 관련돼서 시총 상위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게 시총 한 12조 정도 되는데요. 정찰 공격용 드론 등 미국의 이제 등문국에다가 드론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차트가 좀 무거워요. 근데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아무래도 드론을 계속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회사 에어로바이런먼트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비 같은 경우는 전 로보택시 나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에 이어서 에어택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에어택시요. 되게 먼 얘기 같잖아요. 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특허 있고 실용성으로 하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조비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비나 이제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좀 장기 투자하실 분, 조금 무겁더라도 나는 이 산업이 한 3배, 5배는 갈 것 같아. 특히 에어로바이런먼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드론 네. 섹터에서 제일 큰 회사라서 저는 좀 한번 깔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게 이제 레드캣 홀딩스라고 RCAT라는 종목인데 네. 이 레드캣 홀딩스가 드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결국은 드론 영역도 가성비의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국의 DJI가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워낙 잘하죠 DJI. 그래서 네. 미국 입장에서 드론 산업을 안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국 내에 있는 드론 산업도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수주 영역으로 많이 비싸게 하다가 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승부를 보냐? 드론을 운영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회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레드캣이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나쁘지 않게 보고요. 네. 온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과 정부의 자율 드론하고 통신 솔루션 제공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작고 기술력에서 우위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약간은 부정적인 회사고요. 서브로보틱스는 이제 자율주행 식품 배달하고 드론으로 막 도미노 피자 배달하고 이런 거 네. 이런 쪽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좀 재밌는데 Unusual Machines. 사실 제가 이거 어제 점심 때 만들어가지고 자리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21%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란에서 그 전쟁 이슈가 완화되면서 네. 못 올라가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시간에부터 이제 한 3시부터 갑자기 급등을 했구나. 예, 그런 종목인데 재밌는 게 이 업체가 1인칭 시점으로 드론을 이제 조작하고 부품을 네. 공급하는 업체인데 트럼프 주니어가 개인적으로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럼프의 테마주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테마에서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그 MP 히토류랑 똑같거든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할 때 중국에서의 위협적인 것들을 자국 내 산업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히토류도 자국 내 히토류를 키우는 것처럼 드론도 자국 내 드론 산업을 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바이런먼트나 조비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크더라도 포트폴리오 좀 깔고 장기 투자해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테마 영역에서의 이제 레드캣 같은 경우나 이제 그 Unusual Machines 같은 경우는 엄청 작은 비중이라면 한 번쯤은 갖고 가보면 하지 않을까. 자리도 굉장히 괜찮아서 한번 보시면 Unusual Machines가 제가 어제 자료 만들 때 이때 만들었는데 네. 21%는 올랐는데 그때만 드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레드캣 네. 홀딩스나 뭐 개인적으로 에어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리들이 엄청 막 불가능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있죠. 음.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갈 만한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드론 산업에 대해서도 워낙에 레포트도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음. 한번 개인 의견 한번 덧붙여서 만들어봤습니다. 이 드론 쪽은 전쟁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 조금 더 무기 맞아요. 이런 측면으로 부각이 되는 방산과 뭐 같아요. 저는 방산주로 속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음. 아까 뭐 로보택시 이후에 이제 에어택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선혜 씨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용 보면은 선혜 씨 이렇게 잡으면 선혜 씨 데리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날개가 그렇게 만화, 커요. 아 만화예요. 진짜로. UAM이라고 어, 하죠. 예. 그래서 그게 머지않은 미래에 올 수 있겠다. 드론주도 오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보기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UAM 언급해 주는데 이건 음. 우리나라도 지금 차곡차곡 차근차근 좀 준비해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UAM? 일단 이 산업의 핵심은 규제 완화거든요. 아.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100일 동안에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을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뽑아봤어요. 바이든도 진짜 인기 없었고요. 생각보다 그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지율이 최소한 50%대는 나왔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1기 때 44, 지금 40이에요. 지지율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건 나는 레이건 같은 대통령 될 거야. 난 유머러스하고 아메리칸 퍼스트고 굉장히 좀 선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데 뭘로 하고 싶냐?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맨 위에 보시면 비즈니스 규제 트렌드가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온갖 규제를 다 했었거든요. 이 규제를 해소하는 걸로 나는 선도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제 산업에서의 핵심은 AI, 자율주행, 그다음 파이낸스, 비트코인,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UAM, 그리고 드론, 에어택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볼 때 항상 저희는 빅테크만 보잖아요.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맞아요. 지수랑 네. 빅테크는 깔고 가는 건 맞는데 전쟁 이후에 그리고 연간 그 3분기, 4분기, 내년도 1분기까지 강세장에서 저는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영역의 기본 트렌드는 규제가 완화됐을 때 혹은 중국이 이 산업이 강한데 미국이 이 산업이 키워야 됐을 때 어떤 게 돈을 벌지 이게 지금 미국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영역들이 좀 개인적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파이낸스 쪽이 저희가 개인 투자들 정말 투자 안 하시거든요. 재미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ETF 쪽으로 투자하셔도 되는데 로빈후드라는 종목 좀 개인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로빈후드가 지금 지수대에서 S&P 500 편입이 안 돼가지고 70불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부분에서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유동성 랠리 때는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나 JP모간 이런 것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긴 해요. 깔면 벌지만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가는 작년도랑 올해 초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그런 느낌의 금융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 좀 재밌게 투자하시려면 전 로빈후드 같은 것들도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 보면 크게 5가지로 미국 시장을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멘텀 플레이. 그래서 테슬라, 로빈후드, MP 머티리얼즈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모멘텀 플레이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보이면서 개인적으로 S&P 500에 지수를 따라갈 때 기관 투자들이 좀 더 늘려야 되는 것들은 저는 릴라이릴리하고 메타, 테슬라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금융주하고 캐터필라나 우버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 시즌 다가오면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금 관련된 부분도 금.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잖아요. 네. 상담해보면 금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3,000 이상에서의 금 어떻게 보세요가 지금 진짜 많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금은 빼는 게 맞는데 네. 아직은 그 조짐은 보이진 않거든요.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깔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ETF로 치면은 금 채굴 기업이 GDX, 그다음에 그냥 금 ETF가 GLD고 뭐 뉴몬트라든가 이런 금 관련된 회사들도 있거든요.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5개 정도를 사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좀 비중 조절하면서 섞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테슬라 얘기를 또 부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죠. 해주셨기 네. 때문에 이번 주도 뭐 한 주간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로보택시 일정이 좀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주시장 일정이 재미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다가 뭐냐면 매크로가 맞지를 않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3천 다가왔는데 기준금리가 얼마지? 환율이 얼마지? 이거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7월 9일 날 90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요 시점 전후가 미국 시장의 스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때가 스타트. 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non USA, non 달러 자산에 대한 랠리를 충분히 즐기고 6월 달 말부터는 약간의 현금화를 해서 미국 쪽의 비중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갈팡질팡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PB도 어려워요. 뉴스가 하루에도 수십 개 쏟아지거든요. 맞아요. 저 지금 일주일 만에 왔는데 봐야 되는 레포트랑 그다음에 지금 자료 보시면 제가 자신감이 있고 시장이 좋잖아요. 자료가 짧아요. 지난주에는 자료가 짧잖아요. 어떻게 해도 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가 길다는 거는 변수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변수가 많다는 거는 유동성에 대한 대비는 있지만 언제든지 흔들림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일정 부분 담 때 빠질 때 살 수 있는 자금도 충분히 여력 두고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긴 합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부장님? 하루에도 아이, 힘듭니다, 오늘- 요새. 진짜 오늘 아침에 저는 막 너무- 바꿨다니까요, 생각을. 예. 진짜 많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이제 질문 드린 것 중에 네. 이제 지난주 테슬라 말씀해 주셔서 요거 이제 음. 테슬라 주주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네네. 요 부분도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일단은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빠지면 더 사고 아.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가 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일단 벤치마크 대비해서 기관들이 많이 못 들어갔었고 아까 자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아시아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미국 역대급으로 지금 돈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외된 부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4월 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못 채우는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숏 잡았다가 터져 있는 헤지펀드도 진짜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고민이 뭐냐? 지수를 못 따라가요. 랩이나 펀드가 지수의 강세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떤 랩은 하루에도 막 4%, 5%도 올라요. 근데 어떤 랩은 마이너스를 찍어요. 막 이런 경우가 미국도 상당하거든요. 네.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 유동성 장세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기브업이 나올 거예요. 그 기브업이 언제 나오냐면 폭발적으로 오른 시점은 6,500을 돌파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르락 내리락하고 어느 날은 한 1%, 2% 빠지고 어느 날은 뭐 한 2, 3% 오르고 이러는데 지금 장의 특징이 뭐냐? 5월 달부터 미국 장이 많이 빠져도 2%가 안 빠지고요. 많이 올라도 2%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빠지면 받아내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 거고 시장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지금 사도 괜찮고 사고 빠졌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고 받아낼 수 있는 자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희 이제 시총 상위로 보면은 삼전하고 하이닉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2.7%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AMD가 AI에서의 뭐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따라가겠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AMD의 삼성전자도 또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납품을 뭐 더 늘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가지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오늘 뭐 하이닉스 신고가 찍긴 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봐야 된다 뭐 이런 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PB 입장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그러겠죠. 지금, 네. 네. 그러실 것 굉장히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가지고 있는데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전자 삼성은. 어떻게 해요랑 지금 사도 괜찮을까 하는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내 삼성전자 비율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2021년도 11월 달이 22.51%예요. 7월 18일 날 기준이군요. 근데 21.52%에서 지금 현재 6월 13일 날 제가 찾아보니까 14.57%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전자를 팔고 전자 외 자산을 계속 사요. 근데 이 추세가 언제 꺾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장이 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장이 쉬어야, 그러니까 빠지거나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져야 전자가 오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장에서는 막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전자 무겁고 네. 그다음에 지수 대비해서 전자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차라리 많이 올라가 있지만 삼성생명이나 물산 사는 게 현 정부에서는 전자 사는 것보다 낫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총 상위를 공략할 거면
차라리 자동차를 공략하는 게 낫다고 보고 반도체를 공략할 거면 차라리 반도체 장비나 하이닉스를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 소외감이 해소가 되냐? 3분기 들어서 한국장이 기간 조정 혹은 조정이 나올 때 벤치마크를 추종할 수 없는 기관들이 전자를 사면서 기부업을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팍 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지수 기준으로 한 3,500까지 끌고 가려면 전자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시점이 와서 지금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게 나는 수익을 덜 먹더라도 안 터지는 장을 원해라고 하면 전 전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자 자동차 사는 게 맞고 네. 나는 좀 답답해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싶어라고 하면 전자의 비중이 없거나 전자의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주도주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의 몫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00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이제 매도해야 돼요 이런 건 아니지만 슬슬 하락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전자를 아예 배제하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정리해보면 부장님 지난주 뷰가 한국, 미국, 중국 순이었나요? 네네. 어떻게 되죠? 한국, 맞습니다. 미국, 중국? 그러면 지금은 그리고 이제 언제 나와주실지 몰라서 그러니까 다음에 안 혼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비중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 3,200 정리를. 넘어가면 3,200. 네, 3,200 넘어가면 아. 한국 시장 비중을 많이 줄이고 미국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네. 미국은 개인적으로 6월 말 전에는 최소한 비중을 상당 부분 늘려가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 좀 파트를 즐겨도 신규 진입은 되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준을 드리는 그 부분은 최소한 2,700 전에 샀던 분들이 언제 팔아요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3,000 넘어서 산다? 안 빠져 있는 거 사는 거는 오케이인데 네. 올라가 있는 거 더 산다는 한 비중의 20% 이내? 그러니까 많이 사긴 어려운 것 같아요. 3,000 넘어서는. 근데 개인적으로 유동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갈 거거든요. 근데 그 더 갈 때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3Q, 4Q가 한국이 안 오른다가 아니라 지수가 쉬어갈 때 종목의 순환 로테이션이 일어날 건데 그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가 핵심인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 지수만 사도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가 제 생각이긴 해요. 약간 다른 시장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정책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간 것도 좀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정책이 실행이 되고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아직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지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히려 보세요? 반대 아닐까요? 정책 기대감으로 미리 오르고 가시화가 되면 약간의 차익 매물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랠리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핵심은 돈이 풀린다예요. 돈이 풀리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가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100포인트 이하에 하회했을 때 논 USA의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도 6개월 정도 돼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혁진 네. 책임님 방송 네. 보면 나오지만 한국 시장이 아직 외국인이 사는 자금의 성격이 40일 정도밖에 안 샀어요. 평균적으로 130일에서 한 200일 정도 사거든요.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이제 꾸준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오면 쉰다는 거지. 이게 급락하니까 이제 다 파세요가 아니에요. 예, 계속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네. 강세장에서 쉽게 내리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고점에 따라가는 건 더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좀 얕게 넣고 주도주가 빠졌을 때 뭘 살지를 잘 고민해 놓는 시점이지. 풀베팅 나는 넣으면 먹습니다. 이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도 저희가 외국인 한 번 들어오면 최소 150일 정도만 네, 이렇게 그 정도는 얘기를 들어오더라고요. 했거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자주 나와주세요. 차진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 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0.9%, 코스닥 0.8% 상승 중입니다. 2,974선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폭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줄였는데 삼성전자 오늘 3%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2.7% 상승하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신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신을 했는데 지금은 2.8%로 상승폭 줄였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글로벌 뉴스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장은 강한 시기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지는데 내일은 또 저희가 수요일 수상한 해외 주식 맞아요. 글로벌 이야기 또 투자 아이디어 나눠보는 시간이니까 G7 결과 그리고 FOMC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가 조금 더 글로벌 뉴스 내일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쪽의 입장, 중동 변화 이런 맞아요. 것들도 뭐 시장에 중요합니다. 영향을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내일도 저희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